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에 시행된 물리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밀폐된 용기를 뜨거운 물 속에 넣었더니 A의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단 용기의 부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가 있는데 1번 A는 용기에 일을 한다. 2번 A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 3번에서는 A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라고 했고요. 4번에서는 A가 용기에 가하는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연력학 제1법칙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였어요? 여기 나와있듯이 Q는 W 플러스 델타 E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기체는 그 열을 가지고서 외부에 일을 하고, 또 남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한 열은 기체가 그 열을 받아서 외부에 한 일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의 합과 같다라는 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 있죠. 보기 1번을 보면은 A는 용기에 일을 한다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용기 부피에는 변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변함없다라고 했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하면서 단 용기의 부피는 변함없다라고 했잖아요. 즉 기체의 부피가 커지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는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주전자에 물을 이제 끓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이걸 끓이고 있어요. 열을 계속 가하면 주전자 내부는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물도 끓겠지만 주전자 내부의 기체도 열을 받아서 팽창하겠죠. 기체가 열받으면 이제 팽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물을 계속 끓이면은 주전자 뚜껑은 어떻게 돼요? 들썩들썩거리죠. 정리해서 말하면은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으면은 기체의 부피가 팽창해져서요, 주전자 뚜껑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용기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체가 주전자 뚜껑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연력학 제1법칙은 이제 Q는 W 플러스 델타 E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열은 받았는데 기체가 일을 안 해서 W가 0이라면 Q는 모두 델타 E, 즉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였을 겁니다. 그러면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기체는 받은 열의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내부 에너지 높이는 데 사용된다라는 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따라서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커질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온도는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EK반은 T에 비례한다라는 관계식을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3번 설명은 잘못된 거죠. 3번에서 A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 역시 이제 커질 것입니다.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이고 있는데 뚜껑을 모두 막고 뚜껑을 들썩거리지 못하게 뚜껑도 고정하면은 주전자 속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 계속 높아지겠죠. 주전자에 이제 물을 넣고서 계속 물 끓이면은 기체가 계속 팽창할 거니까 주전자의 내부 압력은 높아질 겁니다. 열을 받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요. 기체가 용기에 가하는 압력은 높아지겠죠.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용기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죠. 용기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죠. 일정하지 않고. 용기에 가하는 압력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높아집니다. 그럼 옳은 설명을 한 것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한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보면 0초와 3초인 순간 이제 물체의 위치는 같다라고 했고, 또 2번에서는 1초와 5초인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3번에서는 2초와 4초인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은 다르다. 그리고 4번에서는 3초인 순간 물체는 멈춘다라고 했죠. 먼저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초기 속도가 2m/s였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0, 즉 x도 0, y도 0이었을 때 y 값이 2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초기 속도는 2m/s였습니다. 2m/s의 속도를 가진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초쯤 되는 곳에서는 속도가 0이 돼서 물체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속력이 점점 늘어났는데 여기 속도값이 1.5초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음의 값을 가리키고 있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뒤로 계속 가다가 3초인 곳에서는 이제 물체는 뒤로 가는 속도가 최대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뒤로 가는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초 이후에도 계속 뒤로 가기는 갔는데 뒤로 가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소리죠. 5초가 되면 뒤로 가는 속도가 0이 되면서 뒤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다시 앞으로 속도를 높여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는 바죠.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속도를 표시했죠. 그래서 속도-시간 그래프라고 합니다.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동거리를 나타내죠. 자,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그래프 밑에 면적은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그런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직사각형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동거리죠. 근데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속도가 이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서 이제 그 밑에 면적이 꼭 직사각형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이제 삼각형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간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이제 이동거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0에서 1.5초 구간 면적하고 1.5초에서 3초 구간 면적을 보면은요,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같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소리죠. 3초일 때 물체는 원래 위치, 즉 0초일 때 위치로 되돌아왔고요. 그럼 보기 1번은 이제 옳은 설명을 한 거죠. 0초와 3초인 순간 물체의 위치는 같죠. 다른 보기는 또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니까 0초와 3초인 순간 물체의 위치는 같다. 이게 옳은 설명이니까 답은 뭐 1번이 되겠죠. 그럼 2번, 3번, 4번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1초와 5초인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가속도죠.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분의 1.5가 돼서 마이너스 1.5m/s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속도 값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1초에서의 가속도는 그래서 마이너스 1.5m/s 제곱이 될 겁니다. 그 5초는 어떨까요? 5초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3에서 5초까지, 즉 2초 동안 이제 속도 변화량을 따져보면 되겠죠. 속도는 마이너스 2m/s에서 0으로 변했죠. 3초에서 5초 동안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그럼 5초에서의 가속도는 여기 나와 있듯이 2초분의 0 마이너스 2m/s 하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1초와 5초의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기 3번을 보면은 2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로 이제 뒤로 가고 있고요, 물체가.
4초일 때는 속도가 역시 마이너스여서 물체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2초일 때는 뒤로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4초에서는 뒤로 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에서 물체는 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같죠. 보기 3번을 보면 2초와 4초인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은 다른 게 아니라 같죠. 단지 속도 변화량에 이제 차이가 있지만 운동 방향은 물체가 이제 뒤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보기 4번을 보면은요, 3초인 순간 물체는 멈춘다라고 했는데 3초일 때부터 뒤로 움직이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 자체가 멈춰진 것은 아니죠. 3초일 때 뒤로 가는 속도가 최대값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든 것이지 여기서 이제 물체가 멈췄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1번이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에서 B로, B에서 C로, 다시 C에서 A로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겁니다. 또 그래프 밑에 표가 있죠. 이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살펴보면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은 80J이다 라고 했고 2번에서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3번에서는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일을 받는다 라고 했고요. 4번에서는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0.5다 라고 했네요.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먼저 보면은요, 압력은 EP0 계속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피는 V0에서 3V0로 부피가 늘었죠. 부피는 늘었지만 기체 압력은 일정하니까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압 과정에서는요, 기체 온도가 증가하면은 기체 부피도 증가를 하고 또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서 일부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80J의 열량을 흡수했다라고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80J의 열을 받아서 일부는 외부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요.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80J 모두 외부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됩니다. 외부에서 받은 열을 모두 외부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온도가 일정한 과정, 즉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B에서 C로 갈 때 압력은 EP0에서 P0로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부피는 3V0 계속 유지되고 있죠. 3V0로요. 이렇게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는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적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기체의 부피에 변화가 없겠죠. 기체의 부피에 변화가 없으니까 기체가 하는 일도 역시 0이 될 겁니다.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B에서 C로 가면서 이제 압력이 줄어들었죠. EP에서 P0로 압력이 줄게 되면은 기온은 하강을 하게 됩니다. 또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즉 기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외부로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자, C에서 A로 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이제 압력은 커졌고 이제 P0에서 EP0로 커졌고 부피는 3V0에서 V0로 감소를 했죠.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외부로 열을 방출했다라는 소리가 되고요. 주사기 보면은 주사기 바늘 꼽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바늘을 꼽는 대신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 바늘 꼽는 부분을 막고 이제 피스톤을 이제 주사기 안으로 서서히 밀어넣게 되면은 주사기 내부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이 피스톤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요.
주사기 내부 기체의 부피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압력은 늘어나는 대신에 부피는 줄어들겠죠. 이는 외부에서 내가 주사기 피스톤을 밀어넣는 일을 해주어야만 이러한 일이 가능하죠. 즉 주사기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또 주사기 내부의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내가 외부에서 피스톤으로 이제 주사기 안을 밀어넣는 이러한 일을 해줘야만 가능한 게 되겠죠.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AB 과정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80J의 열을 받았고요. B에서 C로 또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는 각각 30J과 40J의 열을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기관의 이제 열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열기관이 받는 열분의 열기관이 외부로 한 일이 되겠습니다. 즉 식으로 나타내면 열기관이 받은 열 Q1분의 열기관이 외부로 한 일 W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Q1분의 W가 되고요. W는 이제 Q1-Q2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열기관이 받은 열 Q1분의 그다음에 열기관의 열 받은 열에서 이제 열기관이 이제 외부로 그냥 소모한 열 Q1에서 Q2를 뺀 값이 바로 열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Q1분의 Q1-Q2가 열 효율이 될 겁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은 Q1은 이제 80J이 되겠고 Q2는 30J 플러스 40J이 되니까 즉 열기관이 외부로 방출한 열이니까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30J의 열을 방출했고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는 40J의 열을 방출했으니까 모두 70J의 열을 방출했네요. 80J의 열을 받고 70J의 열을 방출했으니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80분의 80-70 하면은 8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0.125가 되죠. 4번에서 열 효율이 0.5라고 한 것은 이제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죠. 그림과 같이 A가 탄 우주선이 B에 대해 일정한 속력 0.8c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A가 볼 때 빛이 우주선 바닥에 있는 광원에서 수직으로 발사되어 천장에 있는 거울에 반사된 지 되돌아옵니다. A가 측정한 거울과 광원 사이의 거리는 L이고요. 우주선의 길이는 D라고 하고 빛의 왕복 시간은 T라고 했습니다. B가 관측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단시는 빛의 속력이죠. 자, 1번에 우주선의 길이는 D보다 길다. 2번에 빛의 왕복 시간은 T보다 길다. 3번에 빛의 속력은 A가 측정한 것보다 빠르다. 4번에서는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보면 우주선의 길이는 D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길이 수축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데 이 설명이, 보기 1번의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길이 수축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길이 수축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길이가 수축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매우 빠르게 등속도 운동하는 차의 길이가 정지한 관찰자에게는 짧게 관찰되는 현상이 바로 길이 수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쭉 이제 날아가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그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고 운동하고 있어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으면요, 정지하고 있는 내가 그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은 원래 길이에 비해서 짧게 관찰되는 현상이 바로 길이 수축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80%로 날아가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모습을 지상에 있는 B가 봤다면 우주선의 길이는 D보다 짧게 보이는 게 바로 길이 수축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선은 빛의 속도의 80%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즉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정지현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물체, 즉 우주선의 길이가 짧게 보이는 게 바로 길이 수축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는 D보다 길다가 아니라 D보다 짧습니다. 길이 수축에 대한 예는 이제 실제로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관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상에서 관찰되는 뮤온입니다. 뮤온이라는 입자가 이제 지상에서도 관찰되는데 이게 왜 길이 수축의 예가 되느냐 하면은요. 뮤온이라는 입자는 이제 전자와 같은 이제 렙톤 입자인데 이 뮤온의 입자의 수명은 약 100만 분의 2초로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소리죠. 수명이 약 100만 분의 2초로 매우 짧은 이 불안정한 뮤온 입자이지만 이 입자가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 지표면에서 이 뮤온의 입자가 관측이 되는 겁니다. 뮤온의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기 상층부에서 뭐 성층권 아니면 열권 이 아주 높은 데서 지표면까지 휙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100만 분의 2초보다는 더 걸리겠죠. 그러면은 지표면에 이제 뮤온이 지표면에 올 때쯤 되면은 이미 수명에 닿아서 뮤온은 뮤온이 아니라 다른 입자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 변한 입자가 관측이 돼야 될 텐데 지상에서는 뮤온의 입자가 즉 대기 상층부에서 날라온 뮤온 입자가 이제 관측이 되는 겁니다. 뮤온 입자가 다른 입자로 바뀌지 않고 도달을 했는데 이것은 뮤온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면서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의 길이가 뭐 수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짧은 길이로 이제 보이는 거죠. 100만 분의 2초 동안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되는 이 뮤온이 봤을 때 이 100만 분의 2초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도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길이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뮤온이니까 이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게 되면은 이 물체는 축지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예. 길이 수축을 예로 뭐냐면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축지법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볼게요. 빛의 왕복 시간은 t보다 길다라고 했죠. 상대성 이론에 따라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 지연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 지연 현상이 뭐냐 또는 시간 지연 현상은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지한 빛시계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등속도를 움직이는 빛시계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현상이 바로 시간 지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인터스텔라 보신지 모르겠네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셨다 하더라도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제목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버지가요 이제 인류에게 적합한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고 우주 여행을 떠나죠.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나는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 우주선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우주 여행을 마치고 나서 태양계가 있는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왔거든요. 이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오진 않고요. 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태양계 어느 지점에 있는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그 우주 정거장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지구에서 떠날 당시에는 어린 소녀였던 주인공의 딸이요. 이제 우주 정거장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 딸은 어느새 죽음을 앞둔 할머니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은요,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 A에게 빛의 왕복 시간 T보다 지상에서 관측한 왕복 시간은 T보다는 훨씬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하게 되면은 우주선의 무게는 아주 커지게 되죠. 무한대에 가깝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빛의 속력을 운동하면은 우주선의 무게는 이제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3번에서는 빛의 속력은 A가 측정한 것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아인슈타인은요, 상대성 이론의 기본 전제로 뭘 내세웠냐면은 빛의 속력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어떤 관찰자가 봐도 항상 30만 km/s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더라도 빛의 속력은 항상 1초에 30만 km라는 거죠.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에서 빛을 발사했어요. 빛을 쐈어요. 뭐 레이저든 후레쉬 빛이든 이거 쐈어요. 그러면 그 빛의 속력은 이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는 뭐 자동차건 비행기든 우주선이든 간에 거기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제 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 빛을 또 쐈으니까 그 이동한 물체의 속력 플러스 빛의 속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30만 km/s의 속력으로 빛의 속도가 관측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력은 A가 측정한 것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일정합니다. 자, 4번 볼게요.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짧다라고 했죠.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을 얘기했죠. 근데 길이 수축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수축은 그 물체가 운동하는 운동 방향에 대해 거기에서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그림을 보면은 우주선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빛시계의 는 이제 L은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한없이 가깝게 운동하게 되면은 우주선의 길이 D는 한없이 이제 0에 가깝게 이게 줄어들게 되지만 우주선의 폭, 즉 길이 L은 한없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길이 L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이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짜부된 그런 영상으로 보인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답은 뭐가 될까요? 빛의 왕복 시간은 t보다 길다라는 2번이 되겠죠. 빛의 왕복 시간은 t보다 길다. 이것은 이제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가는 원자 핵이다 라고 했죠. 가에 들어가는 물질은 원자 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2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수소 원소 보면은 왼쪽 위첨자, 위에 있는 첨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질량수가 2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중수소입니다. 중수소가 가라는 물질과 결합을 했더니 헬륨 원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17.6 메가 전자 볼트라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냈죠. 보기를 보면은 1번에 이 반응은 핵분열 반응이다 라고 했고요. 2번에서는 가의 질량수는 2다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가의 중성자 수는 3이다 라고 했고요. 4번에서는 에너지는 질량 결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설명인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 반응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이제 저와 함께 이 공무원 물리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2017년 3월달 해양경찰청에서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 9월달에도 지방직 공무원, 구급 공무원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죠.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반응을 뭐라고 하죠?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여기 1번 보면 핵 분열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첨자에 2라고 써있는 수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수소라고 합니다. 이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수소의 동위 원소죠. 중수소라고 하는데 이 중수소가 가라는 물질과 플러스했죠. 결합해서 헬륨이 됐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할까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죠.
가벼운 수소 원자가 핵 반응에 참여해서 수소보다 무거운 헬륨이 생성됐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핵 분열 반응을 어떤 원자 가지고 해요? 우라늄 가지고 하죠. 우라늄 235를 가지고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 핵 분열 반응이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중수소를 가지고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기 1번에서는 핵 분열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핵 분열 반응이 아니라 핵 융합 반응이죠. 핵 분열 반응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2번 보면 가의 질량수는 2다 라고 했는데 먼저 질량수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질량수가 뭐냐면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말합니다. 핵 융합 반응식에서 좌변과 우변의 질량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좌변의 질량수는 먼저 수소의 질량수가 2죠. 아래 첨자 1은 이제 수소의 원자 번호를 나타낸 거고, 위첨자 2는 이 수소의 여기 반응식에 있는 수소의 질량수를 나타내죠. 보통 수소의 질량수는 1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2라고 된 것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그리고 전자 하나로 구성된 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자를 우리는 특별히 중수소라고 하고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식의 질량수를 따져보면은 좌변의 질량수는 여기 2 더하기 그다음에 물질 가의 질량수를 합하면 되겠고, 우변에서의 질량수는 헬륨의 질량수가 뭐예요? 이 반응식에서 4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질량수는 4고요. 그 다음에 옆에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의 질량수 1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변의 질량수는 4 더하기 1 하면 5가 되겠습니다. 우변의 질량수가 5니까 좌변의 질량수는 당연히 5가 되어야 되겠죠. 좌변에서 중수소의 질량수 2가 나왔으니까 가의 질량수는 3이 되어야 되겠죠. 2 더하기 3은 5니까요. 근데 보기에서는 가의 질량수는 2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가의 질량수는 2가 아니라 3이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가의 중성자 수는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의 질량수가 3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중성자 수가 3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서 추측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문제에서 가는 원자 핵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원자 핵이지 중성자는 아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원자 핵이다 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물질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중성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서만 잠깐 이제 중성자 단독으로 존재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중성자가 단독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의 중성자 수는 3이다 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가는 중성자만으로 된 물질은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중성자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중성자 단독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존재를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10분 지나면은 그 중성자는 양성자로 이제 붕괴가 되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무기가 뭐냐면은 중성자 탄입니다. 핵무기에는 원자 폭탄이 있고 또 수소 폭탄이 있는데요. 또 하나가 중성자 탄이 있습니다. 중성자 탄은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처럼 대규모의 폭발로 인한 폭풍우를 일으키진 않고요. 그냥 중성자만 이렇게 계속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나 동물은 이 중성자에 맞아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근데 이 중성자가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 중성자 탄을 쏜 나라에서도 이제 위험할 텐데, 이 중성자는 10분 정도 지나면은 한 800초 정도 지나면은 다 없어지거든요. 다 양성자로 변해서.
변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됐거든요. 자, 계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질량수 3인 물질이 뭐냐면은요, 수소입니다. 이것도 수소예요. 수소는 수소인데 앞에 이 반응식 앞에 있는 게 중수소죠. 좀 특별한 수소이듯이 이 가라는 물질도 수소긴 수소인데 특별한 수소예요. 이걸 특별히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량수가 3이기 때문에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죠. 중수소는 질량이 2,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는 질량수가 1이고요. 질량수가 3인 삼중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기 3번 보면 중성자 수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옳지 못한 설명이죠. 질량수가 3이지 중성자 수가 3인 건 아니고요. 중성자 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핵 융합 반응식은 중수소 하나와 삼중수소 하나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를 만들고요. 이 과정에서 17.6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라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핵 융합 반응식이죠. 그리고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동위원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수소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 하나인 1이 되는데, 중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 1과 중성자 1이 합해진 질량수가 2가 되겠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 역시 수소의 동위 원소인데요. 질량수가 3입니다. 왜냐하면 원자핵이 1개이고 중성자 수가 2개이라서 질량수는 3이기 때문이죠. 보기 4번을 보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질량 결손이 무슨 소리인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질량 결손이 뭐냐면 질량이 이제 결손된 거,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핵 반응을 일으키고 나서 질량이 감소한 현상을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핵 반응 전과 핵 반응 후의 질량을 비교하면은 핵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핵 반응 후 줄어든 만큼의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여기 핵 융합 반응에서는 질량 결손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크기가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질량 결손에 대해서는 여기 2024년 11월 지방직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2025학년도, 즉 이것도 2024년에 출제됐네요. 2025학년도 수능 2번 문제에서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2024년 11월에 한번 나오고 땡인 게 아니라 이미 2017년에 해양경찰청과 지방직에서 이제 각각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즉 2024년이 되겠죠. 202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2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2024년 11월 달에 지방직 9급 시험 문제로 또 출제가 됐고요. 핵 반응 문제는요, 즉 핵 융합 반응이든 핵 분열 반응이든 이게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의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핵 반응식은 핵 분열 반응이 아니라 핵 융합 반응이고요. 가의 질량수는 2가 아니라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수가 3이 아니라 질량수가 3이어서 중성자 수는 2가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9번 문제 풀었는데요. 이어서 10번 문제부터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